안녕하세요.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한번 보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동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설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라고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공식적인 접수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접수는 그 신고인이나 제3자가 할 수도 있거든요.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식적인 신고뿐만 아니라 인지한 경우에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객관적이라는 문구가 없다가 개정돼서 추가된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는 의도로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의무를 갖고 있고 이거를 위반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 요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행위자 및 피해자 요건, 행위 요건, 행위 장소 요건. 먼저 행위자 및 피해자 요건 1번을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모두가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행위자 및 피해자 요건은 일단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도 될 수 있고요.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만.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사용자나 근로자 둘 다 되지만 피해자는 근로자만 된다. 사실 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너무나 당연히 이제 해석이 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행위 요건인데 행위 요건에 세 가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엔드 조건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 행위 장소 요건, 이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디든 다 된다. 외근이나 출장지, 당연히 사무실 내부는 당연한 거고요. 외근이나 출장지, 그다음 회식 장소, 그다음에 어떤 사적 공간에서도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메신저나 SNS상 이런 온라인상의 공간에서도 된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도 많고 실제 성립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좀 더 행위 요건, 제일 중요한 행위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행위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돼 있고요. 이 행위 요건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다생이 될 수 있는 건 별개 문제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을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라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동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가 있고요. 관계의 우위가 있는데 지위의 우위는 직급이나 직책, 좀 명확하죠? 대리보다 과장이 직급이 높으니까 지위의 우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원과 팀장이 있을 때 팀장이 직책이 높으니까 지위의 우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위의 우위 여부는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꼭 같은 부서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위의 우위의 성립 여부는. 이 관계의 우위인데 관계의 우위,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됩니다. 지위의 우위가 성립하면 관계의 우위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지위의 우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한다면 요건에 충족할 수 있거든요. 관계의 우위는 대표적으로 수적인 우위,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데 이 팀원들이 팀장을 신고하게 된다면 지위의 우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없어요. 근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 있느냐, 이럴 때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 있느냐, 직급도 팀장이 높고 직책도 팀장이 높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지위의 우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표적 수적인 우위는 뭐냐면 팀장이 팀원 둘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A라는 팀장이 B, C 팀원 둘이서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켰다, 따돌림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수적인 우위로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우위가 대표적인 게 수적인 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벌이 높고 낮음, 꼭 2대1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수적으로 같더라도 학벌이 높고 낮은 경우, 나이가 많고 적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근속이 더 누가 기냐 이런 걸 따져서 직급이나 직책이 높더라도 반대로 관계의 우위가 성립되는 케이스가 수적인 우위, 나이, 근속기간, 학력 등 아주 다양한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직급이나 직책이 높다고 해서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다. 관계 우위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 우위가 있어야 되고요. 더 추가적으로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우위성이 있는 걸 이용한 행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이 셋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요. 거의 모든 상황은 지위의 우위, 관계 우위에서 쟁점이 없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판단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첫 번째,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이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무조건 넘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폭언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의 80~90%가 이 판단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신고인이 주장을 한다라면 큰 이변 없이 대부분의 사안은 성립하는 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행위 요건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회사는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회사가 하도록 자기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회사와 신고인 모두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발생을 하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근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어디다 할 수 있냐면 회사 또는 노동청 둘 중에 한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조사는 합니다. 처음에 근로자를 조사를 해서 신고 내용을 접수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데 노동청에서는 다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회사가 조사를 해서 다시 노동청에 결과 보고를 해라 라고 회사에 조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청 신고 접수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회사가 하고 노동청은 그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역할만 하고 조사는 똑같이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제가 요즘 많이 오해가 있어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피해 근로자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급휴가 명령이라든지 근무 장소의 분리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호 조치가 될 거고요. 다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이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전보 발령이라든지 이 전보는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갈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보내지 않고 가해자를 보내야 되겠죠. 전보라든지 다른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 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됐더라도 징계의 양정, 경고를 할 거냐, 견책이냐, 감봉이냐, 정직의 해고냐, 이거는 괴롭힘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양정은 별도로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여기서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이거든요. 이거는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 금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인이나 아직 그러면 신고인으로서 직장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신고인의 지위만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 괴롭힘이 확인됐다라면 피해 근로자로 전환되는 거죠.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 모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거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사벌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과태료는 이제 행정벌이었는데 이 형사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2년간의 전과 기록이 되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만큼 어기면 안 된다.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장괴롭힘 조사 시의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이걸 지켜야 되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의사항을 어긴다면 회사의 그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취업규칙이나 규정, 어떤 법 이런 나와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 절차를 준수해서 조사위원을 누구로 할 거며 조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조사자 및 피조사자 모두 작성을 해야 된다. 조사하는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은 뭐 신고인, 피신고인, 그다음에 참고인도 있겠죠.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도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작성한다. 그다음에 조사 과정 중에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확인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법령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사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을 기본으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고인과 피신고인 같은 경우에는 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참고인은 뭐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서면 조사, 유선 조사를 유선 문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당사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 그래야 뭐 지위의 관계 우위를 따지겠죠. 그다음 그 행위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괴롭힘의 인정 후 행위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피해자는 원하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참고인을 누구로 원하는지, 해당 참고인이 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조사 보고서는 앞에서 이제 확인한 사항들을 쭉 객관적인 사실관계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경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관계가 뭐였냐, 그리고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문답서는 첨부하고 중요한 내용은 조사 보고서에도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증거 자료가 무엇이 있었는지 증거 자료 따로 첨부하고 중요 사항은 조사 보고서에 또 발췌해서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사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근데 이때 반드시 괴롭힘은 행위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크게 전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각 행위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행위별로 증거 및 참고인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행위별로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크게 접근을 해버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조사 및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뭐 개념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괴롭힘은 뭐 아직 뭐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좀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더 안정화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직장 괴롭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